지난 시간에 하겐 포이제 플로어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쿠에 플로어하고 비교해서 보게 되면 쿠에 플로어는 월 드리븐 플로어고 하겐 포이제 플로어는 원간 내에서 생겨나는 프레셔 드리븐 플로어로서 하겐 포이제 플로어 같은 경우는 이제 fully developed 컨디션에 대해서 속도 분포를 구해보게 되면 이 포물선 속도 분포를 보인다라고 했었죠. 그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다른 물리량들을 알아보았는데 월 쉬어 스트레스 관련해서 달스 프릭션 팩터, 그 다음에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쿠에 플로나 하겐 포이제 플로나 마찬가지로 다 그 패러럴 플로우고 벽면에 평행한 패러럴 플로우이고, 그리고 또 풀리 디벨롭드 플로우죠. 그 말은 유동 방향으로 속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등속도 운동을 한다 라는 얘기고, 그 말은 거기에 가해지고 있는 힘이 다 상쇄돼서 없어진다. 그래서 하겐 포이젤 플로우 같은 경우는 프레셔 폴스하고 비스커스 폴스가 유체에 작용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서로 상쇄돼서 가속도 운동을 못하는 거고, 쿠에 플로우 같은 경우는 비스커스 폴스하고 그 비스커스 폴스만 작용을 해서 아래 평판에 작용하는 비스커스 폴스, 위 평판에 작용하는 비스커스 폴스, 이 두 개가 서로 상쇄돼서 등속도 운동을 하는 유동이 되는 거죠. 오늘은 마지막으로 8장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8장 마무리하고 9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오늘은 이 쿠에 플로우하고 포이젠 플로우하고 합성한 유동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포이젠 플로우는 프레셔 드리븐 플로우고 쿠에 플로우는 월 드리븐 플로우니까 이 두 개를 합성한다는 얘기는 두 개의 무한 평판 사이에 프레셔 그레디언트도 걸어주고 하나의 벽면도 다른 하나에 대해서 움직여서 유동을 발생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평판을 UW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좌표계는 X, Y를 잡고 여기는 마이너스 H부터 플러스 H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시다. 이 경우가 바로 쿠에 플로우하고 포이제 플로우하고 합성한 거예요. 그래서 컨스탄트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걸어주고 스테디 스테이트고, 이 역시 둘 다 fully developed 컨디션에 대해서 우리가 어널리시스를 합니다. 그래서 컨티뉴이티 보게 되면 결국 남는 게 du dx는 0과 같다. 즉 fully developed 컨디션이 남는 거고, x 방향 모멘텀 이퀘이션 살펴보게 되면 프레셔 그레디언트 텀하고 비스커스 디퓨전 텀하고 두 개가 남죠. 이게 상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왜 저렇게 되는지는 여러분도 각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건 포이젤 플로우의 조건과 똑같죠. 다만 바운더리 컨디션만 달라집니다. 바운더리 컨디션, 이 X방향 모멘텀 이퀘이션을 풀기 위한 바운더리 컨디션을 살펴보게 되면 이 경우는 위의 평판에서 Y가 A인치 지점에서 속도가 UW죠. 그죠? 노슬리 컨디션을 만족해야 되니까 아래 평판에서는 속도가 0입니다. 그죠? 위의 평판의 속도가 0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그냥 포이젤 플로우, 두 개의 무한 평판 사이에 생겨나는 포이젤 플로우가 되는 거고, 위의 평판이 UW로 움직인다 라고 하면은 쿠에 플로우하고 합성한 것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해를 구해서 얘를 무차원화 해보면, 그 해를 무차원화 해보면
무차원화하는 거는 UW라는 대표 속도로 무차원화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중간 과정은 이미 지난 시간에 몇 번 보여줬으니까 각자 해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두 항으로 우변에 보게 되면 두 개 항이 있죠. 두 개 항이 뭐냐면 결국은 보게 되면 하나는 쿠에플러 솔루션이고 다른 하나는 포이제플러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두 서로 다른 유동의 해가 단순한 합으로 슈퍼포지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 지금 지배방정식인 이 X방향 모멘텀 이퀘이션이 가속도 텀이 다 없어지니까 다 0이니까 리니어 솔루션이죠. 그죠? 리니어 솔루션, 리니어 이퀘이션이죠. 리니어 이퀘이션이다 보니까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들은 서로 슈퍼포지션이 가능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쿠에플러의 솔루션하고 포이제플러의 솔루션하고 슈퍼포지션으로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은 비선형 솔루션, 비선형 방정식인데 그 비선형 텀들이 지금 이 문제에서는 다 0이 됐기 때문에 쿠에플러나 포이제플러에서는 다 0이기 때문에 쿠에플러의 솔루션과 포이제플러의 솔루션을 단순히 슈퍼포지션 해도 이 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복잡한 것 같지만은 두 번째 항에 이 프레셔 텀하고 프레셔 그레디언트 텀하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갈로 텀하고 이거는 다 그냥 상수예요. 그죠? 다 주어지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이 상수 텀을 A라고 치환을 합시다. 이는 그냥 하나의 상수예요. 그래서 이 상수 값에 따라서 속도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만약에 속도 분포가 이렇게 보였다. 이게 무슨 솔루션이에요? 응? 이게 어떤 유동에서 속도 분포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응? 어떤 경우에 속도 분포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몰라? 이 속도 분포 처음 봐요. 어디서 봤어요? 응? 어디서 봤어요? 쿠에플러에서 봤죠. 이 쿠에플러 솔루션이에요. 쿠에플러가 되려면 이 A 텀이 dpdx가 0이 되면 쿠에플러죠. 그죠? 그래서 얘는 A가 0인 경우 A가 0이면 이런 속도 분포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죠? A가 0이라는 얘기는 많은 게 0일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없을 때 딱 순수히 쿠에플러일 때 이런 속도 분포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파지티브가 된다.
A가 예를 들어서 0보다 점점 큰 것을 갖게 된다는 얘기는 dpdx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dpdx로 얘기하면은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내가 점점 세게 가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없을 때는 이렇게 순수한 선형 분포를 가지다가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있다는 얘기를 생각해 보면, 만약에 벽면은 안 움직이고 프레셔 그레디언트만 있으면은 포물선 속도 분포를 갖는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벽면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프레셔 그레디언트도 있으니까 이 선형 분포에다가 포물선 속도 분포를 서로 슈퍼포지션을 하면 그때 얻게 되는 솔루션이 나올 거예요. 노슬리 컨디션을 만족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프레셔 그레디언트의 세기에 따라서 점점 이런 식의 속도 분포를 보여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 값이 이건 0.5일 경우, 얘는 1일 경우, 얘는 1.5일 경우,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뭐냐? 페이버러블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걸리면 이렇게 됩니다. 상류가 하류보다 프레셔가 높게 되면 dpdx는 마이너스가 되고 앞에 마이너스와 합쳐졌고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페이버러블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점점 세질 때 저런 식의 속도 분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A가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겠죠. dpdx가 양수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즉 상류가 하류보다 프레셔가 낮은 경우도 있겠죠. 이동 방향으로 프레셔가 세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포물선 속도 분포하고 선형 속도 분포하고 반대로 슈퍼포지션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점점 이런 식의 속도 분포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요거를 뭐 예를 들어서 0.25 마이너스 0.25 1을 지날 때 이게 마이너스 0.5 뭐 얘가 뭐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치면은 이렇게 애드버스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걸릴 때는 속도 분포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제일 마지막의 경우 A가 마이너스 1인 값을 가질 경우는 속도 분포가 이렇게 하류로 흘러가는 속도 분포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가 네거티브한 값을 가질 때 여러가지 흥미로운 게 일어나는데, 특히 A 값이 마이너스 0.25일 때 시합을 보게 되면 이때 라미나 세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라미나는 이 플로우가 라미나 플로우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세퍼레이션이 일어나는데 벽면을 따라서 유체가 흘러가는 게 아니고 벽면에서 이탈해서 유체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유동 방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월 시어 스트레스가 0이 된다. 그 지점에서 유동 방리가 일어나는 그 지점에서, 그 말은 뭐냐면은 월 시어 스트레스가 0이 되기 위해서는 벽면에서 이 경우는 마이너스 h죠. y가 마이너스인 h, y가 마이너스 h인 지점에서 이 속도 9배가 0과 같아진다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기울기가 지금 여기 0.25인 지점에서 보게 되면 기울기가
0이죠. 그죠? y축하고 동일하죠. 그리고 이 separation 크라이테리아를 지나게 되면 그보다 더 세게 adverse pressure gradient 걸어주게 되면 그때는 더 유동이 이제 뒤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반대 방향에 백플로우가 생긴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위의 벽면은 유체를 오른쪽으로 수송을 하려고 하고 프레셔는 애드버스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걸렸을 경우는 하류가 상류보다 더 세니까 오른쪽이 왼쪽보다 더 크니까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왼쪽으로 유체를 수송하려고 하고 평판은 오른쪽으로 수송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식의 백플로우 리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 여기서 이만큼은 오른쪽으로 유체가 수송되는 거고 아래쪽에 이만큼은 왼쪽으로 유체가 수송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차이들이 애드버스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뭐 애드버스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엄청나게 크다. 벽면은 거의 아주 천천히 작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애드버스 프레셔 그레디언트 아주 크다. 그럼 대부분 유체가 다 왼쪽으로 흘러가겠죠.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이 플랫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거를 실제로 프레셔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바꿔서 아니면은 이 상수 값들을 바꿔갖고 플랫을 해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또 좀 전에 말했지만은 이 유동 같은 경우는 순수 쿠에 플로우, 순수 포이젤 플로우 두 가지의 합성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좀 전에 A가 0인 경우는 순수 쿠에 플로우를 얘기한 거고 그건 첫 시간에 했었었고 순수 포이젤 플로우를 보도록 하죠. 그 말은 뭐냐면은 UW가 0인 경우 이때는 UW가 0이니까 UW로는 노멀라이징을 하면 안 돼요. 0으로 노멀라이징 할 수 없죠. 다른 걸로 해야 되는데 나는 그 전에 그냥 노멀라이징 하지 않고 속도 분포를 보게 되면 얘로 주어집니다. 이게 포이젤 플로우의 해가 되는 거예요. 좀 전에 했던 거에서 바운더리 컨디션만 위의 평판에서 속도를 0으로 고정을 시켜놓고 미분방정식을 풀어보면 이 해가 얻어진다는 겁니다. 포이젤 플로우 솔루션이에요. 두 개의 무한 평행 평판 사이에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있어서 생겨나는 유동이 포이젤 플로우죠. 그때 해가 저렇게 주어지고 이때는 이제 직규좌표기니까 y에 대해서 포물선 속도분포를 보인다는 겁니다. 이 경우도 하겐 포이젤 플로우와 마찬가지로 가운데 지점에서 y가 0인 지점에서 속도가 맥시멈이 될 거니까 맥시멈 속도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dpdx h제곱 오버 2뮤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유량도 뭐 구할 수 있죠. 유량은 면적분 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h인 지점부터 h인 지점까지 얘를 적분하면은 속도 u를 적분하면은 유량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3분의 4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외운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지혜 방정식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으로부터 바운더리 컨디션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주고 문제를 풀었을 때 이걸 다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평균 속도 속도 분포는 포물선 속도 분포인데 얘를 1차원 속도 분포로 가정하기 위해서 평균 속도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하겐 포이젤 플로우가 다르죠.
월 시어 스트레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구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해보면 다 잘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이렇게 두 가지를 합성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한 게 벽면이 움직여서 점성 마찰로 유체가 움직일 때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있어서 유체 입자가 움직일 때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스커스 폴스에 의한 유체 유동 살펴보았고, 프레셔 그레디언트에 의한 유체 유동 살펴보았고, 다른 게 없나, 유체 유동을 일으키는 또 다른 힘들이 없나 생각을 해보면 있죠. 당연히. 대표적으로 물을 생각해보면 물이 흘러가는 가장 큰 원인은 중력이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진리는 중력이 있을 때만 통하는 얘기죠. 중력이 가장 많이 이 유체 이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한번 보도록 하죠. 인클라인드 쿠앤 플로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그 전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예. 왜요?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백플로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이 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 점 이따가도 유선은 뭐 이렇게 나오겠지 하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좌우변,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딱 속도 벡터 자체가 0이니까 방향이 없으니까 그 방향에 탄젠트하게 뭘 그린다는 게 불가능하지만은 앞뒤 지점은 속도가 있으니까, 그죠? 이 경우를 하더라도 속도는 다 지금 x 방향의 성분만 존재하는 거죠. 다른 방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변 지점과 봐서 얼마든지 그 점에서 속도는 유선은 그릴 수 있는 거죠. 그 점만 주어진다 그러면 못 그러겠지만은 주변 지점과 함께 생각해 보면 그릴 수 있습니다. 또 뭘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DA로 안 하고 A가 뭐예요 여기서? DY가 DA잖아요. 이 칠판의 수직한 방향으로, 그죠? 이건 단위 깊이 당이니까 DY 곱하기 1이 DA가 1 곱하기 DY가 되는 거죠. 단위 폭당. 왜냐면 무한히 뻗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는 똑같이 쿠에플로인데 이번에는 기울어져 있는 경우, 기울어져서 그 안에 있는 유체가 중력의 영향을 받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서 이 경우도 위의 평판이 UW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그 위의 평판에 반해서 중력이 지금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책에 있는 걸 따라가기 위해서, 맞나? 우리 책에 있는 걸 따라가기 위해서 앞에 한 코디네이터가 다르게 참조해 봅시다. 그래서 이 평판 사이에 폭을 조금 전에는 EH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H로 하고, 좌표축도 아래 평판에 고정을 시켜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한다고 속도음표가 달라지진 않죠. 하지만 속도음표를 표현해주는 수식은, 익스프레션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기울어져 있는 각도는 테타가 된다고 합시다. 중력은 당연히 지금 아래 방향으로 연직 하방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중력과 속도는 9.81 m/s 제곱으로 주어진다.
라고 보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 중력이 가해진다라고 해서 뭐가 달라지지는 않겠죠. 여전히 스테디고 인컴프레서블이고, 그 다음에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없습니다. 무한히 뻗어 있는 평행 평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있는 상판은 유체를 위쪽으로 수송하려고 하고, 중력은 아래쪽으로 수송하려고 하는데, 그 두 가지가 서로, 그 두 힘이 서로 상쇄돼서 그 안에 있는 유체 입자는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마지막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려 했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중력하고 피스커스 폴스하고 서로 상쇄돼서 등속도 운동을 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컨티뉴이티 적용해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중력이 컨티뉴이티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니까 fully developed 컨디션으로 컨티뉴이티가 결론이 나고, 그 다음에 X방향 모멘텀, Y방향 모멘텀, Z방향 모멘텀 이퀘이션 다 구해보면 결국 의미 있게 남는 거는 X방향 모멘텀 이퀘이션 밖에 없습니다. 역시 가속도 텀은 0이 되고, X방향 모멘텀 이퀘이션 살펴보게 되면 프레셔 그레디언트 없다 그랬으니까 얘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du dx 텀은 없어질 것이고 du dg 텀도 없어질 겁니다. 무한 평행 평판이니까. y에 대한 속도 구배는 살아남아 있겠죠. 그 다음에 x방향 바디 폴스, x방향 그래비티 폴스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죠? 그래서 x방향 바디 폴스를 살펴보게 되면 dp dx, 여기가 p가 이제 그래비티 포텐셜이라고 했죠. 그래비티 포텐셜은 이 h가 저기 있는 h는 다른데, 이 h는 그냥 연직 상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 있는 h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 그림에 있는 h는 그냥 단순히 평행 평면 사이의 간격을 h라고 한 거고, 이게 헷갈리면 이걸 b라고 해도 됩니다. 얘는 그냥 보통 우리가 연직 상방을 얘기할 때 쓰는 h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 좌표로 표현하게 되면, x 좌표로 표현하게 되면 x 곱하기 사인 데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x 방향 그래비티 포스의 성분은 마이너스 g 사인 데타입니다. 여기 있는 삼각형만 봐도 알 수 있죠. 이 그래비티의 x 성분은 마이너스 g 사인 데타죠. 이렇게 구해도 되고, 삼각함수에서 저렇게 되니까 여기서 데타는 얘가 데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도 되고, 뭐 각자 편한 대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디 폴스 X 성분을 다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텀은 0이 되지만은 일단 살려둡시다. 없애기 전에 0이라고 지금 우리는 이미 알고 시작했지만 우리 책에서 나중에 설명을 하니까 이걸 일단 살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결국은 저게 뭐냐, 모멘텀 이퀘이션이죠. 모멘텀 이퀘이션은 뉴턴의 제2법칙으로서 F는 ma로 이야기하는 건데, 가속도는 0이 되는 거고, 가속도 운동을 하지 않는다, 등속도 운동을 한다. 왜? 폴스 텀들이 다 이렇게 프레셔 폴스, 뭐 그래비티 폴스, 그다음에 피스코스 폴스들이 작용을 하고 있지만은 이 텀들이 다 같은 힘으로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얘기고, 그죠? 이게 그래비티 폴스는 자체적으로 0이고, 프레셔 폴스는 그 자체가 0이고, 그래비티 폴스와 피스코스 폴스가 서로 상쇄돼서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바디 폴스가 원래 x에 대한 미분은 나왔죠. x에 대한 미분의 결과로서 저렇게 표현됐는데, 여기 보면 프레셔 텀도 x에 대한 미분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미분하기 전의 값으로, 미분하기 전에 익스프레션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그 물리적인 의미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x 곱하기 사인 테타는 수직거리 h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로 얘를 비중량 감마로 많이 표현하죠. 우리 책에 보게 되면 우리 책에는 인클라인드 쿠에플로에 대해서 지혜 방정식이 이렇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가 저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 프레셔를 안 걸어줬기 때문에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0이 되고,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갈로 안에 프레셔 텀하고 그래비티 텀하고 같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 말은 뭐냐, 물리적으로 뭘 말해주냐면은 이 프레셔가 해주는 역할하고 그래비티가 해주는 역할하고 거의 물리적으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죠?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없지만은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이 유체 유동에 가해주는 영향이나 그래비티가 가해주는 영향이나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물리적으로는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텀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순수 QF로 같은 경우는 dpdx가 0이 된다.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으로서 y 콜 0에서 속도 0이고 y 콜 아까 b 내지는 h 간격을 b라고 하면 b인 지점에서는 u는 uw였죠.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풀면 되는 거예요. 풀면은 되는데, 좀 전에 지혜 방정식에서도 내가 언급했듯이 그래비티가 끼치는 영향하고 프레셔 폴스가 끼치는 영향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하나의 텀으로 묶어져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속도 분포를 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클라인드 쿠에 플로하고 쿠에 플로하고 포이전 플로 합성한 거하고 속도 분포가 동일하게 나타나요.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해주는 역할을 중력이 대신 해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DPDX가 해주는 역할을 중력 로지 사인 데타가 대신 해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보게 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직접 한번 이걸 다 계산해 보세요. 여기 B라고 하는 거는 두 평행 평판 사이의 간격이에요. 똑같이 y의 제곱의 항으로 나타나게 되죠. 첫 번째 우변의 첫 번째 항 이것이 쿠에플러의 영향. 움직이는 벽면에 의한 영향이고 두 번째 항이 바로 중력에 의한 영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벨로시티 프로파일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여기 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은 다 상수값이죠. 여러분들 정해주면 되는 상수값입니다. 그래서 값을 정해서 한번 일일이 다 플롯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도 프로파일, 뭐 플로우 레이트, 뭐 시어 스트레스, 뭐 볼티시티 다 각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판 사이의 간격. 아까 전에 vertical distance h랑 구분해주기 위해서 b라고 쓰는 거예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걸로 이제 8장을 다 마무리합니다. 8장에서 내가 강조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유체역학을 공부한 이유는 유체 유동을 이해하기 위해서인데 그걸 이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체 입자들의 움직임을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프레셔를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속도와 프레셔만 알면 나머지 필요한 인포메이션들은 그냥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뭐 유량이라든지 shear 스트레스라든지 deformation ratio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단순한 계산이었죠. 그래서 그걸 알면 되는데 속도하고 프레셔를 알기 위해서는 continuity equation, 나비어-스톡스 equation 내지는 continuity equation, 오일러 equation을 경우에 맞게 각각 풀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일일이 손으로 연필로 풀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간단한 경우 많은 조건들이 들어가서 아주 지배방정식이 간단해지는 경우에 한해서만 풀 수 있고 나머지는 못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실험 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실험도 하는 거고 또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수치 계산을 통해서 이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8장에서 다 배운 겁니다. 어떻게 지배방정식이 유체역학에서는 그렇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8장에서 제대로 배운 거고 그거를 적용한 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배울 내용들이 뭐냐면 9장에서 포텐셜 플로우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텐셜이 무슨 의미인지 나중에 알게 될 것이고 이 포텐셜 플로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이제 8장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옛날에 컴퓨터란 게 발달되기 전에 그 다음에 옛날에 무슨 어떤 실험 장비들이 발달되기 전에 지금 실험한다는 얘기는 대부분 레이저 쓰고 그 다음에 초고속 카메라 쓰고 그 다음에 뭐
뭐 이 계산을 위해서 아주 최신 컴퓨터 쓰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실험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이 유체 유동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나? 분명히 그 전에도 잠수함은 있었고, 우리 2차 대전 때 생각해봐도 그때도 잠수함이 있었고, 그때도 비행기는 날랐고, 그때는 컴퓨터도 없고 이런 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다 그런 걸 설계를 했나 궁금하죠. 그때는 그럼 넌리니어 이퀘이션을 다 일일이 사람들이 손으로 풀었나? 그때 풀었으면 지금도 풀 수 있어야 되는데 못 풀죠. 그때도 못 풀고 지금도 못 풀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제대로 설계를 했나 생각을 해보면 다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포텐셜 플로어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점성의 역량이 두드러지지 않는 영역에서 속도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점성의 역량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에서는 속도 분포가 아주 그 변화가 극심하죠. 노슬릭 컨디션이 있으니까 벽면에서는 속도가 0이고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급격하게 커지는 속도급이 아주 커지는 영역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경계층이라고 했고, 경계층은 무시하고 경계층 바깥에서라도 속도 분포를 우리가 일단 알고 있으면 많은 인포메이션들이 이 궁금해했던 인포메이션들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라도 좀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서 포텐셜 플로우라고 하는 티어리가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9장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텐셜 플로우는 인비시드 영역이다. 여기 날개 단면에 이렇게 있으면, 비행기 날개 단면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 날개 단면 주변의 유동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벽면, 비행기 날개 벽면 근처에서 이 속도 분포를 보게 되면 속도 분포가 노슬릭 컨디션을 만족해야 되니까 벽면에서는 0이고 급격하게 이렇게 속도가 증가하죠. 그죠? 이런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도 분포가 크게 존재하는 이 구간을 경계층이라고 했고, 여기는 비스코스 영역이에요. 레이놀드 수가 아무리 높아도 이런 경계층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 안에서는 점성의 효과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얇은 경계층이 있는 구간, 고체 경계 주변에서 존재하는 얇은 경계층이 있는 구간, 이 구간은 비스코스 이펙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구간이고, 이건 비스코스 구간입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여기를 벗어나서 대부분의 영역들, 이거의 아래층, 이게 위층, 대부분의 영역들은 인비시드 구간이에요. 인비시드로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인비시드인 경우가 비스코스인 경우보다 훨씬 더 우리가 공략하기가 쉽겠죠. 그죠? 비스코스 폴스를 무시해도 되니까 공략하기가 쉬울 거예요. 인비시드란 말이 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점성의 효과가 없다는 얘기인데, 점성의 효과가 없다는 게 뭐냐 하면은 점성 마찰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찰이 없다는 얘기는 마찰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오일러 이퀘이션을 풀면 됩니다. 나비아 스톡스 이퀘이션을 푸는 게 아니고 컨티뉴이티하고 오일러 이퀘이션을 풀면 돼요. 반대로 비스코스 구간은 나비아 스톡스 이퀘이션 풀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유동이 인비시드하다, 비스코스 폴스가 없으니까 오로지 노멀 폴스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어 폴스는 유체 유동에서는 비스코스 폴스만 일으키기 때문에, 인비시드 유동이라는 얘기는 노 시어 폴스, 노 시어 스트레스 라는 것과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8장 처음에 썼다고 생각해보면 시어 폴스가 없으면
로테이션도 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책상 위에 여기 친구가 지금 캔을 올려놨는데 이 캔을 뱅글뱅글 돌리기 위해서는 캔 표면에 탄젠트한 방향으로 힘을 줘야지 캔이 뱅글뱅글 돌지. 그냥 캔을 이렇게 밀어서는 캔이 안 돌죠. 시어 포스가 없으면, 전단력이 없으면 로테이션이 안 일어나요. 유체 입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다이폴 모먼트가 없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애시당초 이 로테이션을 한 유동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인비시드 유동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끝까지 이 로테이션을 하다는 거예요. 한번 비회전 유동장은 영원히 비회전 유동장으로 남는다. 인비시드 유동에서는. 왜냐하면은 로테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시어 포스가 존재하지 않는 유동이기 때문에. 이게 유명한 켈빈 헬르몰츠의 정리입니다. 어떤 원통이 있는데 원통을 회전한다. 대부분 다 원통 벽면을 이렇게 톡톡톡 치죠, 그죠? 원통 벽면에 평행하게 톡톡톡 치면 원통이 회전하죠. 그게 이제 시어 포스를 가해주는 건데, 그런 시어 포스를 가해줄 수 있는 비스커스 포스가 인비시드 유동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체 입자도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 유체 입자도 얘를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시어 포스를 가해줘야 되는데 저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하나의 용어로서 어떤 유동이 인컴프레서블하고 동시에 인비시드 하다라고 한다면은 얘를 우리가 아이디얼 플로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이디얼인지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손쉽게 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얼 플로우라고 하고, 이거보다는 사실 더 엄밀하게는 포텐셜 플로우라는 게 표현이 맞아요. 왜 포텐셜 플로우라고 하는지는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포텐셜 플로우다, 아이디얼 플로우라는 말은 인비시드 인컴프레서 플로우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인비시드란 말 안에는 이 로테이셔널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포텐셜 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로테이셔널 인비시드 인컴프레서 플로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테이션이 없는 유동인데, 역설적으로 로테이션이 없는 유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테이션이 뭔지를 다시 한번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포텐셜 유동 처음 해보면 로테이션하고 로테이션의 전개에 대해서 나옵니다. 팔장에서 배우기를 로테이션 벡터 는 이렇게 주어진다고 배웠고, 로테이션 벡터 대신에 우리는 볼티시티를 쓴다 그랬죠. 왜냐하면 앞에 2분의 1이라고 하는 귀찮은 상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유치하는 사람들은 다 (2분의 1) 빼고 속도에다 컬 씌운 것이 볼티시티다. 그리고 이게 회전의 세기를 나타내주는 물리량이다
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값이 어떠냐, 이 볼티시티 값이 0이다, 비회전이고, 볼티시티 값이 뭐 어떤 0이 아닌 값을 가진다, 그때는 회전이에요. 그죠? 단순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속도장이 있는데 그 속도장에 컬을 씌워봤더니 그게 0이 되더라. 그럼 걔는 비회전 유동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을 한다 하지 않는다 게 뭐냐 하면은 좀 전에 봤던 우리 쿠에 플로, 하겐 포이젤 플로, 그냥 포이젤 플로, 뭐 인클라인드 쿠에 플로에서 유체 입자를 딱 봐서 하나를 딱 집어내서 걔가 회전하는지 안 회전하는지 보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나 지난 시간에 물어봤는데 회전할 것 같아요? 회전 안 할 것 같아요? 볼티시티 계산해 본 사람은 알 것이고, 쿠에 플로의 유체 입자가 회전해요 하지 않아요? 회전하죠, 그죠? 걔는 벽면에 평행하게 그냥 x 방향으로 쭉 흘러가니까 회전 안 한다라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은 회전합니다. 회전하면서 흘러가요.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하죠. 내가 옆에서 일로 가는데 이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뱅글뱅글 돌면서 갈 수도 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여기까지 잘 오죠, 그죠? 회전하면서 간다는 거, 유체 입자가, 그죠? 그래서 회전을 안 한다는 얘기가 학생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회전 안 한다 그러면은 직선 운동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쿠에 플로, 포이젤 플로 다 직선 운동하죠. 그러면서도 회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선으로 스트레이트하게 이동을 한다는 얘기가 회전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체 입자 하나하나가 자기 자신의 중심축에 대해서 지금 뱅글뱅글 돌고 있느냐, 돌지 않고 이동만 하고 있느냐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볼텍스 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스트림 라인 잘 이해하시죠? 스트림 라인과 속도와의 관계를 생각을 하시면 이 볼텍스 라인은 뭐냐면은 볼티시티와 이 볼텍스 라인의 관계가 바로 필라시티와 스트림 라인의 관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볼텍스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볼텍스 라인의 임의의 점에서 볼티시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때의 볼티시티는 이 볼텍스 라인의 탄젠트한 방향으로 주어지는 경우, 그거를 볼텍스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볼텍스 라인 이퀘이션 같은 경우도 스트림 라인 이퀘이션과 동일하게 속도 대신에 속도 성분 세개 대신에 볼티시티 성분 세개가 들어가면은 볼텍스 라인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 속도와 스트림 라인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볼티시티와 볼텍스 라인의 관계는 명확합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볼텍스 튜브 라는 것도 있는데 스트림 튜브 배웠죠? 볼텍스 튜브는 볼텍스 라인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어떤 튜브예요. 볼텍스 튜브의 표면이 볼텍스 라인들로 이루어진 경우, 여기 이렇게 어떤
다발들이 있고 볼텍스 라인 다발들이 있고 이 다발들로 이루어진 튜브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곧 이거 다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볼티시티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건 다 일일이 볼텍스 라인이 되는 거고 이게 볼텍스 튜브입니다. 그래서 볼텍스 라인들의 다발로 이루어진 어떤 튜브, 가상의 튜브예요. 실제 튜브가 아니고 가상의 튜브가 볼텍스 튜브가 되는 거고 이게 왜 이런 게 왜 필요하냐? 나중에 뭐 볼티시티나 아니면은 어떤 유동이 회전을 하고 있든 회전을 하고 있지 않든 회전의 세기를 내가 알고 싶을 때 이런 것들을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튜브의 서피스를 뭐 볼텍스 서피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볼텍스 라인, 볼텍스 튜브까지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새로운 개념이 뭐냐 하면은 서큘레이션이 있습니다. 서큘레이션은 처음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뭔가 헷갈리기도 할 텐데 아주 간단한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개념이에요. 보통 감마로 표현하게 되고 얘는 속도와 볼티시티와의 관계에서 얘는 어디에 해당하냐면은 플로우 레이트에 해당합니다. 유량이 뭐예요? 어떤 면이 주어져 있으면 그 면을 통과하는 유체입자의 총합이죠. 얼마만큼 빠르게 그 면을 유체입자들이 지나가고 이동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유량 계산할 때 속도를 면적분하죠. 그죠? 속도라는 건 뭐예요? 어느 한 점에서 어느 한 위치에서 유체입자가 지금 그 점을 통과하는 빠르게 이동하는 그 세기를 나타내는 것이 속도입니다. 유량은 한 점에서 정의되는 게 아니죠. 면이 있어야 정의되는 거죠. 어떤 면이 주어진 면에 대해서 그 면을 통과하는 유체입자들을 가까이 가지고 있는 속도의 세기를 쫙 적분해 갖고 그냥 평균 낸 거죠. 그죠? 평균 냈다기보다도 그냥 다 적분한 거죠. 그래서 속도는 어떤 한 지점의 유체입자의 이동의 세기라고 한다면은 플로우 레이트는 유량은 한 면에 그 면을 통과하는 유체입자들의 이동의 세기를 나타내 주는 거고 회전은 볼티시티는 어떤 한 유체입자가 얼마만큼 빠르게 지금 회전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고 이 서큘레이션은 뭐냐면은 플로우 레이트가 동일하게 주어진 면이 있으면 그 면을 구성하고 있는 그 면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유체입자들이 얼마만큼 빠르게 회전하고 있느냐 그 총량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로테이션의 세기입니다. 플로우 레이트도 이동의 세기죠. 면에 정의된 이동의 세기가 플로우 레이트라면 면에 대해서 정의된 회전의 세기가 바로 서큘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스트림 튜브가 하나 있다 라고 하면은 스트림 튜브의 벽면은 스트림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스트림 튜브 벽면을 뚫고 유체입자가 못 지나갑니다. 이게 스트림 라인의 정의니까, 그죠? 그래서 스트림 라인에 평행하게 속도 성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뚫고 못 지나가고, 그러면은 스트림 튜브의 이 아래쪽 단면을 통해서 들어온 유체입자들은 다 위쪽 단면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량을 생각을 해보면 단면의 미소 면적을 DA라고 하면 저 DA를 지나가는 유체 입자들의 유량은 DQ는 속도 곱하기 DA 해주면 되고, 전체 유량은 이 스팀 튜브의 폐곡선을 C라고 하면, C라고 하지 맙시다. 전체의 면적을 A라고 합시다. 그러면 A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 스티링 튜브를 통해서 얼마만큼 많은 유체입자들이 빠져나간다는 거는 유량을 보면 아는 거죠. 그죠? 속도만 보면 한 점의 속도만 알 수 있는 거지만은 유량을 보면은 저 면을 통해서 얼마만큼 많은 유체입자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볼텍스 튜브가 있다. 저 똑같이 이번에는 뭐 이런 볼텍스 튜브들이 있다. 볼텍스 라인들로 이루어진 볼텍스 튜브고, 여기도 어떤 미소 면적 DA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저 미소 면적을 통과하는 유체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회전의 세기는 D 감마로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전체 서큘레이션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저 단면에 대해서 유체입자들이 얼마만큼 빠르게 회전하면서 지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볼티시티는 속도의 컬 씌운 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수학에서 배운 스톡스 디어럼을 쓰게 되면 면적분을, 얘는 면적분이죠. 면적분을 선적분을 바꿀 수도 있죠. 폐곡선 A에 대해서 면적분은 폐곡선 상의 미소 길이 DS에 대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서큘레이션의 정의는, 얘도 서큘레이션이지만은 얘도 서큘레이션이에요. 수학적으로 같은 얘기니까. 이게 바로 서큘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서큘레이션의 수학적 정의. 저 말이 뭐냐? 이 볼텍스 튜브의 한 단면을, 그 단면을 수직한 방향으로 내려다보게 되면 뭐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여기가 DA다 라고 하면은 DS는 이 폐곡선 상의 한 선분이죠. 그죠? 그리고 이 폐곡선 상이 갖고 있는 속도 성분, 속도 U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단면을 뚫고 나오는 어떤 볼티시티가 있을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 단면을 구성하고 있는, 이 단면을 지나가고 있는 유체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회전의 세기는 각각의 유체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회전의 세기를 다 적분하는 거예요. 다 더한 것. 그게 뭐냐면은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하고 그러지 않고 이 선분상에 있는 유체 입자들이 지금 이 선분의 탄젠트하고 ds.u라고 하는 것은 ds하고 u하고 닷 프로덕트 한 거는 dx의 탄젠트한 성분을 쭉 다 적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선분상의 탄젠트한 속도 성분들을 쭉 다 더한 것과 같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링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은 이 링이 빠르게 회전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링에 평행하게 내가 힘을 가해주면은 훨씬 더 링이 잘 돌죠. 그죠? 그래서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같은 개념이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예. 뭐라고요? 튜브에서는 입자는 빠져나갈 수 있죠. 입자는 뭐 속도가 속도 벡터 이렇게 이 방향으로 나올 수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볼티시티 방향은 이 방향이니까 이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는 유체 입자는 사실 이쪽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회전의 세기만 지금 요 안에서 회전의 세기만 요 안에서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온 회전의 세기만큼 나가야 된다. 왜냐면은 볼텍스 라인의 정의에 의해서 회전은 볼텍스 라인의 그 탄젠트 해야 되니까. 또 예.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응? 왜 없을 것 같아요? 응? 어떤 벡터에다가 컬을 씌우면 이게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 벡터하고 이 벡터하고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응? 평행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공업 수학 시간에 안 배웠어요. 이거 모르면 공업 수학 더 배운 건데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수고했습니다.